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얘기를 좀 오늘은 좀 깊게 좀 해볼까 하는데요. 수원, 화성, 용인 뭐 다 아시겠지만 100만 특례시입니다. 이 100만 특례시 중에서 특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수원 특례시인데요. 지금 뭐 수원 특례시 이곳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민주당의 이재준 시장입니다. 민주당의 이재준 시장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유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이재준 시장 정말 조사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고요. 일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에요. 교수 출신이십니다. 이 비수원 출신이고요. 원래 수원은 그 남부의 수구도시이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대부분 시장을 지내왔거든요. 특별하게 비수원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염태영 시장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때 5년 동안 이 제2부시장직을 맡아서 이 시정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전 처음에 이 염태영 시장이 끌어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염태영계 의원 그 시장이다. 기초단체장이다 생각했는데, 염태영의 남자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 염태영 시장과 관계가 좋았는데 예. 요즘 좀 관계가 소홀하다는 이 정치계 풍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민주당 주요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보니까요, 이 이재준 시장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관계가 좀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낙연 전 의원이다,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염태영 시장보다는 지금 명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영진 의원하고 좀 더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수원하면 김영진 의원이 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다시 발돋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기 전공 살려서 이 도시개발 공공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원시, 시의 시장, 기초단체장이라면은 시의 변화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염태용 시기와 염태용 의원이 과거 시장을 하셨죠. 삼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와 이재준 시장의 수원시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네. 그 주민들 입을 통해서 제가 수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진 거는 행궁동에 맛집이 좀 늘어났다. 그거 외에는 수원은 변함이 없는 도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진행자분도 수원 살고 계시잖아요. 네, 15년 차 수원 시민인데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이 수원의 R&D 사이언스 파크와 이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등 이 도시를 이제 기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 뭐 그동안의 1기 때에는 빛을 본 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서요. 2기 때 과연 이제 재선에 성공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준 시장 하여튼 재선 도전이 확실해 보여요. 저도 뭐 좀 알아보니까 한 3월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이재준 시장을 향한 도전자들이 또 눈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수원하면은 그래도 경기도 정치의 1번지잖아요. 뭐 교육행정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지금 수원시장이 되겠다 하는 분들 좀 누가 있을까요? 임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그 특례시로 부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기초단체장 선거보다 가장 아마 사이즈가 큰 관심도 크고요. 네, 예. 관심도 크고 인구도 지금 125만 네.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재준 시장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만나보셨어요? 네네,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제가 여러 단체장들을 만났지만 이재준 시장의 이제 장점은 사실은 이번 초선인데 초선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 때 염태영 국회의원이 시장일 때 부시장을 5년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벌써 9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 수원의 행정 그 시정에 대해서 밝고 또 전공이 이제 도시 정책 전문가여서 그러니까 도시 공간 대전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비전과 어떤 이 계획에 대해서 아주 계획이 아주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할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당내의 어떤 프레임,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워낙 일을 이재명처럼
일을 한대요. 그래서 수원의 이재명이다라는 평가를 자기 받을 때 제일 수원의 이재명이요? 네, 자기가 처음 듣는데 저는 그런 그게 제일 기분 좋대요. 아,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수원의 예. 이재명이라고 할 때. 근데 그 평가를 이제 받은 이유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채무도 많이 갚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시기 전에 당대표 때 전국의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지자체장을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펼쳐라라고 했던 게 첫째는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라. 두 번째는 현수막으로 정책을 잘 알려라. 현수막 정치를 해라. 세 번째는 골목골목을 잘 다녀라.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민원을 정말 신속하게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폭삭 담아수다. 그러니까 민원에 딱 담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홍보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의 대항마를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재준 시장을 아주 일단 칭찬하시, 첫 번째. 폭풍 칭찬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지난주에 만났던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다른 대항마에 대해서 자기 열심히 하겠다 비전을 갖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누구든 오면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거고요. 지금 대항마로는 권혁우 아마 권혁우. 예, 예. 예.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이재준 시장이 수성고 출신이 아니에요. 수원은 그야말로 수성고냐 아니냐가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예. 큰 변수더라고요. 근데 이재준 시장이 늘 자기는 수원 시민 40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수성고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을 때 김승원 지금 도당 위원장이신데요. 김승원 의원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재준 시장이 그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김승원 의원이 이제 후보로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수성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혁우 이 후보 예비의 예비 후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수성고인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여기 더민주혁신회의가 일명 개혁의 딸 개딸들이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단체예요. 근데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예요.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의 수원 상임대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이재준 시장하고 묘하게 성대 같은 선후배지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두 예. 중학생 회장을 지냈으니까 그래서 아마 선후배지간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권혁우 이 기업인 출신인데요.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재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국민주권 수원회의의 상임 대표인데 이분은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그야말로. 근데 출마 채비를 한다고 본인 블로그는 돼 있는데 원래 그렇게 출마를 한다고 하면 여러 언론에 수원시장 출마한다 이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언론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셀프 홍보를 그럼 열심히 하시는 그런가 거예요? 봐요. 예. 셀프 홍보. 수원시장이 네, 그래서 저기 과연 나올 거다. 예. 수원시장으로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강점은 이재준 시장한테 없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인연이래요. 그래서 친명이라고 아예 프레임을 딱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친명 후보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일 때 이분이 당시에 지역 서비스 지원단의 단장을 맡아서 인선 7기 때 경기도에서 일을 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이 단체에서 복지사회 서비스 정책을 총괄했대요. 그리고 21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조직본부에서 다시 시작위원회 위원장 활동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고요. 거론되지 않는 분이 또 저는 이제 강력하게 보는데요. 지난 대선 전에 입당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김용남 전 의원님. 아,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시잖아요. 수원 정치에서는. 네, 방송 셀럽으로도 예. 많이 나왔고 개혁신당에 계시다가 김용남 의원, 전 의원. 대선 직전에 입당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
더군다나 어쨌든 입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힘을 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출마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아래도 내일 출마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분이 출마하면 또 수원시장 판도가 어떻게 될지 그게 사뭇 궁금해진다. 술렁거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국민의힘 갔다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원시장 선거하면 늘 아픈 기억밖에 없어 보여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바람이 이제 아직 안 불고 있어요. 국힘 바람이 아직 안 불고 있는데 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김용남 이제 전 의원이 결국 그 전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맞습니다. 뛰었던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국힘 벌스 민주당으로 그때 1대1 구도로 이렇게 붙었을 때 거의 초박빙이었어요.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지난 8회 지선에서 이재준 후보가 50.28%,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49.71%로 0.57% 차이. 그러니까 1% 차이도 안 났던 선거였어요. 물론 지방선거 지난 횟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직후에 했던 선거라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었고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라서 민주당 바람이 불겠지만요. 근데 또 이게 그 전에 제7회 지선으로 올라가면 구도가 조금 달라요. 이때는 이제 자한당 시절인데 이때 이 바미당 후보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진영에서는 갈라졌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엄태영 시장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2대1 선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이제 수원이 1대1 매치로 됐을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령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뭐 조국혁신당 쪽에서 누구 후보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에서도 개혁신당 쪽에서 누군가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진영 간에 1대1로 붙었을 때는 거의 초박빙이었던 경험도 있는 곳이 수원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딱히 누구 하나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없는 없어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그래도 홍준기 후보, 김기정 후보님, 뭐 안교재 후보님,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은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한 후보가 국힘 중에서는 이 중에는 없다라고 하는 분이 40%가 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구 후보 하나를 단일화 해가지고 하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 바람은 아직 안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빠르게 그렇죠 후보를 좀 정해서 밀어주면 조금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혜진 대변인님 지금 언급 안 된 그밖에 민주당 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단체장 선거는요,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공중전하고 지상전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지사급의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는 공중전으로 어떤 인물이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또는 누군가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더라도 다른 당에서 들어오더라도 공천받고 당선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기초단체장은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전을 통하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서 뭐 수성구 출신 분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역에 연고가 얼마나 있고 내가 지역에 형님이 얼마나 있고 누님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고 이 부분을 지역 유권자들은 더 많이 보십니다. 수원이 은근히 지역색이 크더라고요. 아주 그냥 네. 저기가 커요. 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감정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승원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분 수원 토박이세요. 그리고 예,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부모님들도 그때 같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장안의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예, 장안의 아들. 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보다 거기서 나고 자라고 지역 기반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 조직이 얼마나 있느냐가 단체장 선거에 굉장히 많이 바람을 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재준 시장님에 대한 부분 앞선에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이재준 시장님 전에 우리는 염태영 시장님을 아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시민사회 단체 출신으로서 수원을 100만 특별 도시까지 만든 염태영 시장님의 그 활약이나 그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염태영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현직에도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행사를 가면은요. 여기가 국회의원 분들이 5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뭐 백혈연
의원님까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성 의원님도 계시고 선수도 다 다양하게 계신데 꼭 보면 염태영 시장님을 아직 의전을 먼저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국회의원일 때도요. 그래서 지금 연세도 또 많으십니다. 예, 되게 영해 보이시는데 사실은 연세도 많으세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좀 어른의 대우를 아직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태현 시장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다크호스라고 좀 부각되는 분이 좀 신선함, 새로움, 뭐 젊음 이런 또 반대되는 이미지 가진 분이 있잖아요. 약간 세대 교체. 그렇죠. 예, 예. 세대 교체. 예.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이 그 세대 교체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부분을 갖고 가진 않고 그냥 염태영 시장의 뭐 다음에 뭐 행정가 정도 이 정도의 이미지만 가져갔다면 지금 수원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세대 교체, 젊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기본 사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이제 권여구 후보님이 지금 뜨고 언급하셨던. 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지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을 지역 유권자들이 인정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권여구 후보님도 수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경기도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역할도 맞아요. 하셨거든요. 이렇게 쭉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려가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 가지고 있는 수성고도 있지만 유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하면 또 호남향후회도 있고 어떤 이런 향토 조직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단체와 조직들을 얼마나 다 끌어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후보님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좀 모든 영역에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요 항상 그 정치적 그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나요? 지금 나오진 않는데 현역 도의원님들을 쭉 언급을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각 이제 여론조사에 항상 나오고 있는 분이 이제 경기도의회의 원내대표이신 이제 최종현 도의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젊음의 이미지로 또 각 부상하고 있으신 분이 황대호 도의원님. 이렇게 계시는데요. 네, 두 분 다 지금은 도의원으로 또 다음번 준비를 하실지 시장으로 가실지 아직은 말씀들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시장 여론조사에 계속 포함이 되는 거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는 거니까 굳이 아직 부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출판 기념회다. 그러니까 딱 보여지는 체급은 예. 시장 출마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아. 네, 그렇다고 시장을 출마한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는 계시는데 저는 최종현 도의원님이나 황대호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하세요. 예, 그 황대호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대선 때 또 중앙당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또 활동하시고 최종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민주당 내 의원님들의 리더십을 또 인정받은 분이시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면은 좀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변인님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후보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넘쳐나요. 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예. 아까 손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조금 예.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능성 이제 있는 분. 예. 민주당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약간 좀 미시적으로 또 후보 면면들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 풀이 좀 두텁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중에서 유독 저는 수원이 좀 그렇다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이재준 현직 시장에 대한 어떤 호응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행정관님께서 이제 이재준 시장이 뭐 수원의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이재준 시장님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본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기사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 포지셔닝을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처럼 수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협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이재준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몇 번 이렇게 들어봤다는 것은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사실 이럴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땅한 후보가 없으면
그 지역 수원이 특례시다 보니까 5개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당협위원장들의 면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 훌륭한 분도 많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이재준 현직 시장에 대항할 사람으로서는 그럼 충분한 것인가? 그렇게 제가 아직까지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면 예. 이걸 이렇게 조금 저희가 위기가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굳이 숨기면 안 되고 유권자분들한테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집을 저희는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이런 데이터나 현장의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덮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허언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봉준, 홍윤호, 김도훈, 이수정, 박재선 이렇게 당협위원장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뭐 이렇게 후보가 없다면 이런 당협위원장분들이 사실 지선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의 조직도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다진 조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거 출마를 조금 공표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봐도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재순 네. 당협위원장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확하게는 제가 그렇게 예. 듣지 못했고 예. 약간 이제 그 지역 정가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얘기는 좀 몇몇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어찌됐든 이재준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상수이자 변수인 것이 약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준 시장으로 조금 뭐랄까 구도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의 단점을 좀 커버해줄 만한 그런 후보군이 있다면 저는 좀 단점을 파고들 만한. 네네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시대가 필요한 뭐 혁명가다 이런 얘기도 요새 네. 인터뷰 통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재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성이 센 후보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민주당이 점령은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5분도 다 민주당이시고 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좀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사실 100만 특례시가 또 생기고 하면서 화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좀 필승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손수조 대변인이 어떻게 좀 네, 일단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중앙당의 바람도 또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또 쇄신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선거 때 뭐 중수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도 또 수도권 청년 여기에 포지션을 두고 이번에 좀 쇄신안을 발표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중앙당에서 부는 바람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지역으로 같이 뻗쳐 갈 수 있는지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 개혁신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 이런 것들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인물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지원 그다음에 빠른 단일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 한번 그 전체적으로 그 경향을 한번 보시면 옛날처럼 이렇게 쭈르륵 찍는 선거 아니고 좀 교차 선거 거를 조금 교차 투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은 어느 당의 성향이지만 이를 이 지역에서 너무 저 당이 잘한다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찍고 하는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당의 천편일률적인 우세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울어진 운동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에게도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를 잡는 것은 선거적인 그런 선언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 지역 맞춤형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보면 여당은 할 수 없는 것을 야당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도 더해지면은 충분히 저는 또 한번 돌풍을 그러니까 장동혁호의 장풍을 한번 쏘아볼 만하지 않을까. 네. 아까 그 이재명 마케팅 뭐 이재준 시장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재준 시장이 저도 언론에 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명심을 얻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이 되게 많아요. 전국에. 부산에도 부산에 이재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준도 이름이 한 글자만 틀리잖아요. 이재명, 이재준.
부산에도 이재영이라고 이재명 대표 때 영입 1호 인사가 있어요. 이재영이라고. 거기가 부산시장 예비 후보예요. 그래서 거기는 부산의 이재명인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지금 이재명 픽한 정원호 구청장 역시 본인 소개할 때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국정 지지율도 높고 국정을 그 국민들에게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심을 좀 타고 쭉 가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손 대변인 장동혁 대표 오늘 쇄신안 얘기하셨잖아요. 문종영 대변인님께 궁금한데 이런 장동혁 쇄신안이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지방선거에도 좀 수원시장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미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장동혁 대표께서는 저희가 연말을 넘어가면서 본인이 나름 계획한 그런 플랜을 가동시키겠다. 그리고 그 플랜 안에는 변화와 쇄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네. 몇 번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언론인들 대상으로 브리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역 현안 또 경기도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소 이제 후보군이 조금 얇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호황기고 저희는 약간 좀 호황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야당이고 예. 조금 어렵고 춥고 이런 상황인 것인데 이 기조를 저희 그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내부적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흐름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쪽에만 좀 관심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바꾸는 행동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못 받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이제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그 징계 문제도 빨리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일단락 지어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우리 뭐 이제 경기도 지역의 후보도 우리가 세일즈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귀에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저희 그 100만 당원 시대잖아요. 이 당원들의 어떤 주류의 의견은 우리 이런 내용, 국민의힘 내용을 빨리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잘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기조를 계속 지도부가 충실히 알고 이행을 해왔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재명 아까 그 대통령의 명심을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장심이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약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장심. 예, 약간 좀 어감도 이상한데, 예, 아까 선배님처럼 약간 장풍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수개월간 국민의힘을 이끌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에 맞서 싸웠어요. 뭐 극우라든지 뭐 내란. 무슨 뭐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싸워오면서 정말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쨌든 인기를 얻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스탠스라는 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야당이고 어려울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꿋꿋이 이런 스탠스를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전략이나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은 굉장히 저는 힘을 받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정치적 팬덤이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해주는 유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 팬베이스를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전략을 저희가 쳐야 된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아마 1월, 2월부터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예상치 못할 그런 정치적인 액션들을 많이 준비를 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 행보 속에서 경기도 민심이나 또 서울 민심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 수개월 동안 기자들이 이제 계속 달라붙으면서 질문했던 게 내란사가 언제 할 거냐. 사실 그 전에 의원들이 나와서 성원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와서 한번 사과를 했었잖아요. 작년 말에. 근데 그때도 사실 장동혁 당대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질문하면 나 그때 투표했던 사람이다. 탄핵에 투표했었다. 뭐 비상경 이제 개정 해제 표결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계속했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과하고 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이제 6월 사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선거가 어떻게 좀 반응할지 사실 저는 기자로서 봤을 때에는
장한석이라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준석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민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손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된다. 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직접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좀 지선에 사실 여당이나 야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사과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이냐? 왜 예. 지금이냐. 예. 이게 사실 장 대표는 사과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로 봤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첫 번째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빠르게 전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전략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부에 결집을 하고, 결집을 했을 때 이제 30%를 가져가잖아요. 결집하고 있는 지지자들 30%를 결집을 통해서 가져가고 그 힘을 가지고 합리적인 보수를 확장하겠다. 이 전략으로 쭉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빠르게 사과를 하고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당명에 대한 변경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의 상황을 조금 앞에 계신 대변인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다른 이슈가 또 있어서 지금 서두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 대표가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했던 첫 번째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게시판 사건부터 이렇게 해서 좀 내부 그러니까 본인들과 함께하는 세력,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세력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지방선거도 지금 다들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위기감을 막 고조시키면서 나 이제 같이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는 국회의원분들도 나오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내부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장 대표님이 지금 이 시점에 사과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변인께서 약간 그 장도영 대표님의 정치 행위를 다소 조금 단순하게 좀 분석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장동혁 대표 취임 처음 때부터 계속 사과해라. 계엄이든 그게 뭐 내란의 어떤 그 연동된 행위든 사과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모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일종의 대리사과 같은 느낌으로 얼마 전에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송은석 원내대표가 사과할 때도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둘이서 짜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로서 사과를 하고 장도영 대표는 당 대표로서 더 많은 지지층에게 포용하는 또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포용의 대상은 사과에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더 감싸 안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과를 유예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자로 장도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저는 정치적인 전략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계엄에 대한 어떤 프레임, 내란에 대한 프레임, 거기서 또 우리가 지금 야당으로서 소수 정당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사과에 대한 모든 그 요청을 다 수용했을 때는 우리 당의 지지도는 더 안 좋았을 확률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장도혁 대표가 택한 정치적 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의 어떤 그 마무리, 종결점으로서 저는 오늘 또 사과를 대표님께서 이제 진의를 담아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계획에 있던 행보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로드맵이 어느 정도 이런 로드맵과 타임라인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문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컨텐츠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쓴소리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상설 기구로 하고 그리고 조금 처음 등장하는 워딩들이 있습니다. 세대연대, 뭐 정치연대, 정책연대 이렇게 연대의 방점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과도 충분히 더 소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했던 그 브리핑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국민의힘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바꾸겠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이 행보 속에서 저희가 득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장도영 대표 역시 더 많은 정치적인 기회를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분위기는 좀 많이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민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 이제 네. 내부 사정을 여쭤봤긴 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체계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도 지방선거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위기가 왔고 그 위기에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조짐을 내부에서 포착하고 지금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리더십을 가져가려고 당내에 결집하겠다 그리고 확장하겠다 선 결집 후 확장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나가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내가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를 보여주셨지만 그것도 결국엔 평가가 저 장동혁 대표 나르시즘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만큼 지금 비웃음을 받거나 또는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저는 지금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안에서 논의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살짝 해봅니다. 본인을 위한 돌파구 차원에서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왜냐하면요, 이제 장동혁 지도부 체제 들어와서 책임 당원이 20만이 늘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장동혁 체제가 들어오고 2달여 만에 이제 책임 당원이, 그러니까 당비 내는 이제 당원이죠. 책임 당원이 20만이 늘었고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100만 책임 당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의 형태에 따라 뭐 이제 뭐 전화 면접, 그다음에 ARS 여론조사 다르겠지만 특히 저는 조원 C&I를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나갔던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일 잘 맞춘 게 조원 C&I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그래프를 봤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오차범위 내로 접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동혁 지도부가 처음 들어올 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첫 지도부이기 때문에 힘든 지도부예요. 누가 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맞서면서 당의 자강론을 잘 이제 다져 오셨고 그것이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올랐고요. 또 책임 당원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일단 자강론으로 당 내부에 어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다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의 타임라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새해부터는 조금 더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정책적인 그런 노선을 좀 보여드리자라는 것이었고 그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정당 생활을 2011년부터 했었는데 너무너무 바래왔던 청년 의무 공천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당 대표 워딩으로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여연 개혁이 우리 당내에 늘 얘기해왔던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을 뭔가 좀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여연을 개혁하자라는 부분 들어갔어요. 워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당명 변경은 제가 한나라당 들어와서 새누리당, 미통당, 자한당, 국민의힘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당명 개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당명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의지는 정말 지도부가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파일을 크게 보시면 정치권에 대한 이 비토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헌금 지금 완전 강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봐라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고 이런 걸로 공천해 먹고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클린 선거를 또 이렇게 천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정당 생활, 정치인을 오래 하셨던 분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대표님. 그래서 더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못돼 왔던 관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쇄신의 용이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 공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개혁, 그다음에 클린 선거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그간의 정치권에 고였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을 한 번에 정말 개혁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은 예. 장풍이 쏘아 나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장동영 대표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성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수원의 이웃 도시죠. 하지만 지금 빠른 도시화와 젊은 층의 유입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정명근 시장인데요. 이번에도 유은총 기자가 정명근 시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꾸만 어디에 이재명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지금 정명근 시장도 이제 화성의 이재명입니다. 주요 내세우는 정책들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주장했던 내용들에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형 기본사회라고 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단체이자 특례시인 이 화성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국가정책에 가까운 이런 복지 정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보면은 이 위험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판 제시카법 하면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그 제시카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 정명근 시장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명근 시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그리고 또 이런 시정을 피고 있다는 거 좀 궁금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분도 또 수원 수성고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분도요? 예, 이분도 그렇고요. 특별하게 또 이분은 또 구급 공무원부터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뭐 화성시청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경기도청에서도 일했고 오랫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했고 실제로 화성시 동탄 4동장을 지냈더라고요. 거의 뭐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심을 읽을 수 있고 공직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라고 또 이렇게 동장에서 시장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아까 전에 진행자분도 말씀 주셨듯이 이 화성시가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알고 계신 우리 패널분들 계실까요? 화성, 동탄. 땡. 세종시입니다. 세종. 세종. 세종이 39.6세예요. 지난 저기 선거 대비해서요. 대통령 선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젊은 유권자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 43.1세. 별로 안 나는 거죠. 사실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명근 시장이 굉장히 이 시민들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에 맞는 정책들을 또 많이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그 공약을 통해서 당선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이 이렇게 좀 나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명근 시장을 계속 밀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가 관심이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은 수원보다는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원보다 화성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세요? 네네. 반전 또 지금 네네.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정명근 시장님은 사실 아까 동탄 4동장 하셨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아무도 몰랐어요. 시장이 될 거라고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탄 4동장 출신이라고. 네. 사실은 권칠승 의원님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수석 보좌관 출신이죠. 네네네. 근데 권리당원을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서철모 현 시장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되셨고 지금은 뭐 아까 뭐 그 치적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력 후보가 진석범이요? 네네. 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하셨고요.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세게 준비했어요. 세게 준비했고 그 전에 시장 선거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선에서 안 돼서 아마 그 정명근 시장을 지지선언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이제 출마를 하면 이제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화성에는 진석범을 후보를 응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요?
네네. 왜냐하면 물 밑에서는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석범 지금 행정관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고 아마 사퇴하고 나오면 굉장히 이제 친명이라는 프레임으로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진석범 이분이 민선 7기 때 경기도에서 아마 일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도지사 때, 호흡을 도지사 맞추신 때,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저도 그때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했죠. 그래서 네네. 복지 정책에 좀 그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는 지금 배강욱 그 화성발전연구소장인데 22년에도 도전을 했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윤민희라는 후보가 있어요. 기아차 노조위원장. 화성 그쵸. 공장이 있잖아요. 예. 예, 저기 광명에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광명에도 와가지고 무슨 그 노사 협상 이런 거 할 때 저도 만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정 위원장이랑 같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분투를 많이 앞세워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네네.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때도 우분투 무슨 위원장 같은 거 했을 거예요. 네. 23년 노동운동에 전념해 왔으니까 그래서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겠다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워서 계속 활동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인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선거 때 나오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석범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나왔고 지난 총선 때도 나왔고 그다음에 더민주의 혁신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지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청와대를 들어갔고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화성시장 후보 한 3-4분 정도 지금 이름이 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궁금해요. 화성시장은 또 어떻게 지금 대항마를 꾸릴지. 예. 네, 뭐 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화성도 약간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성도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화성 같은 경우가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젊은 분들, 그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2030의 투표율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2030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굉장히 소구하고 있는 연령대가 2030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당원이 20만이 늘어서 100만 책임당원으로 가고 있는데 2030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시장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광주시장 여론조사에서 마저 국민의힘 20대가 그 민주당 지지보다 국힘이 더 많아요. 이거 광주 말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조차도 광역시? 예, 예. 그러니까 20대의 비율은 지금 국힘으로 지지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늘상 생각해왔던 지형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30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2030을 잘 분석해야 되는 게 화성인데 지금 보면 정명근 시장의 어떤 정책 기조가 기본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그다음에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림. 사업 명에서조차 뭐냐면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 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예. 지금 이제 또 그냥 드림 사업이 예. 또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화성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일단 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 생필품을 그냥 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소비 쿠폰, 그냥 드림 사업 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2030에게 저는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과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재정 같은 그런 부분. 지금 이재명 정권은 확장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30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동시에 그렇다면 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정책이 긴축재정 이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펼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구형모 후보였어요. 구형모 후보라고 최연소 기초단체장 후보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마 차이가 한 5-6%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을 때 가장 핵심이 지금 인재 영입이고 감동 공천이고 청년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성이 젊은 도시인 만큼 좀 정말 매력적인 그런 감동 청년 공천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또 바람이 불 수 있다. 좀 예측해 봅니다. 구형모
지금 후보 말고 또 거론되는 후보들은 없나요? 지금은 없는데 구형모 그분이 개혁신당 갔다가 또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다음 행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을 좀 살펴봤어요. 네. 화성 한번 갔었는데 예, 예. 이 화성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아는 사람을 좀 찾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화성 시장을 지냈던 최영근 전 시장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과거에도 시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생각보다 높았던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화성시에서도 그 보수 계열의 그 화성 시민의 힘이라고 이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김영 대표도 잠룡으로 불리는 분인데 아직은 명확하게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시장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그 지역 정가에서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또 이 화성이 또 특이하게 사실 경기도 모든 지역을 돌아봤을 때에는 여당과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3당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게 그 지역구를 하나 동탄에서 차지했죠. 그래서 이 개혁신당에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화성시 의원으로 있는 그 전성균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아마도 굳이 만약 낼 수 있다면은 개혁신당 사실 조국혁신당도 저번 보궐 때 인물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당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들은 여기까지 좀 알아보고 제가 이제 화성시가 볼 때 동서격차가 좀 심해요. 아시겠지만 서쪽은 지금 거의 농촌 지역이고 동쪽은 동탄 신도시로 대표되는 그런 지금 도심이 활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표심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서혜진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예. 네.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 수가 사실은 그런데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도심에 많이 몰려 있기도 몰려있죠. 하고요. 예.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도 신도시에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통과할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지역만 가신다. 아. 네, 나머지 지역은 좀 이렇게 소홀했던 이렇게 방문이나 현장에 찾아가는 부분이 좀 소홀했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엄청나게 넓은 그렇죠.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후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억울한 컷오프 없겠다 하셔서 모든 후보를 받고는 있는데 전략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명근 시장님 현재 잘 하고 계시고요. 공무원 출신으로서 민주당에 영입이 되셔서 지금 시장으로 나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지금 선비와 같은 분이세요. 정말 굉장히 공무원 조직도 잘 알지만 선비의 모습으로서 행정도 잘 아시고 외모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아 저분은 굉장히 선비와 같은 느낌으로 좀 안정감 있게 행정을 끌고 가신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반면 아까 말씀하신 진석범이라는 분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시는데 이분도 출마의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의 세대 교체라든지 젊음 이런 이미지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석범 행정관은 현재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우리가 가장 가져가고 있었던 기본사회라든지 이제 이거와 함께 하나 더 만들어진 조직이 이제 먹사니즘이나 혁신회의 뭐 이런 조직이었잖아요. 근데 이 진석범 행정관님은 먹사니즘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으면서 전국적인 조직도 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준비하시고 정명근 시장님도 준비하시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다른 후보들이 도전해볼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중앙이나 어떤 전략으로 또 다른 어떤 인지도가 제3의. 있는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오.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근거로 제가 무엇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이준석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지금 딱 한석 갖고 있는 개혁신당의 의원이잖아요. 현역. 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로서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화성에서 무언가를 지금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당내의 어떤 부분을 지금 보여줘야 할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 동탄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요 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표 회장들은 예전에는 막 60대, 70대 이런 분들 하셨는데 지금 동탄 아파트 딱 가면요 다 30대 또는 40대, 즉 현금으로 또는 뭐 대출을 껴서라도 그 정도의 가격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입주를 했는데 그 연령대가 40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또 그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도 갖고 있는 분, 이런 표심을 얻어서 당선된 게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화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신당의 후보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참신하거나 새로운 제3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요. 개혁신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영입한 인재가 한 분 계십니다. 예, 개혁신당에 있었던 허은하 의원님을 영입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경기도에서 이 허은하 전 의원께서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허은하 분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었던 지역이 제가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었습니다. 예, 지금 진석범 행정관이 살짝 잠깐 그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관으로 가면서 대체위원장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허은하 분이 지역위원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소식도 살짝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네. 풍문이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직 열려 있는 데가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도 이 반드시 민주당에서 가져가야 될 지역의 단체장인데 그 단체장에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손 대변인도 네. 말씀하셨죠. 여기는 3개 지역에서 지금 다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한 번 더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진석범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화성에 이 지역구가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중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재보궐 가능성이 네, 있죠. 재보궐 가능성이 홍옥주 있어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냥 툭 까놓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랑 친해서 아, 소옥주 의원 지역인데 여기가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면 진석범 선임행정관이 그걸로 그쪽으로. 국회의원으로 갈지 시장으로 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개혁신당 얘기예요. 아까 전성균 우리 지금 화성 시의원이 시의원이죠. 원래 이원욱 의원의 비서관이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원욱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개혁신당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러면 동탄이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많고 청년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시장을 내면 네. 뭐 이준석 대표로서도 화성을 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 전성균 이 시의원을 내보낼 수도 있겠다. 근데 참고로 전성균 시의원은 제가 같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고요. 그래서 아주 잘 알거든요. 예. 근데 그야말로 화성은 이제 원도심과 구도심 간에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균형 발전 요구도 크고 또 동탄에 이제 그 투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 가장 그 공천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셈법이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화성은 되게 지금 재밌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너무 또 이제 막 젊은 이제 이 시의원들이나 이런 도의원들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 농촌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노동조합 강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 그런 뭐 포트폴리오가 다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동탄이라든지 뭐 봉당, 향남 이런 데서 젊은 인구가 유입된 건 맞지만 이게 다 믹스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정치 그 유권자 지형 변화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거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동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방선거가 개혁신당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당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면 저는 그게 화성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이상
이제 본인이 뭐 대권까지 출마한 입장에서 화성시장에 출마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차원에서는 네. 분명히 조금 강한 카드를 화성시장에 내보낼 수도 있다. 저는 그 가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 이 세 개의 구도가 굉장히 그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화성을 놓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더 센 후보로 네. 한번 가져와 볼 것이냐라는. 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네. 이길 수도 있는 도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아까 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유동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그 지방의원들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꼭 지방의원들이 화성시장에 나가라는 법은 없다. 조금 더 중앙당이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지도가 더 강한 분들을 우리가 공천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요충지라고 저는 보고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는 좀 더 풀을 넓게 보고 한번 후보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 직전에 보궐선거에서 지방보궐선거에서도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화성도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제 이기는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 연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그렇죠. 범야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연대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막 장한석 연대다 이렇게 폄훼하거나 프레임만 없다면 지금 이제 오늘자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연대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정치적 상상력에 의해서 손을 맞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잡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거론된 그 구형모라는 그 이제 청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막 수행도 하고 비서실장 이런 거로 이제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다가 도저히 이준석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나온 후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당은 이제 이런 후보를 또 뭐 어떻게든 활용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이제 뭐 사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품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개혁신당과 이 화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연대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개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조금 화성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조금 서포트해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개혁신당은 더 큰 걸 내놓아야죠. 그러니까 뭐 당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연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포문을 장동혁 대표가 열어준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오는 것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의 연대가 없으면 또 정말 존재감 무정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사실 대선에서도 마주했던 것이고 그나마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라도 한 것인데 사실 누가 뭐라 해도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언제 사라져도 저는 자연스러운 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개혁신당도 여러 가지 뭐 셈법은 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실리를 챙기고 또 화성 같은 요충지에서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닿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화성 동탄 얘기할 때 정책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화성 동탄이요. 대표적으로 풍선 효과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탄이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주거 계획을 세웠던 신혼부부들이 가장 경로하는 것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게 피해가 된다. 예. 지금 동탄이 실거래가 거의 한 60% 늘었다나요. 아무튼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오히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특히 신혼부부들, 동탄에 계시는 이런 유권자분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책도 굉장히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화성시장 선거도 앞으로 저희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특례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인 특례시는 좀 국민의힘에서는 반가운 지역이실 거예요. 이상일 현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재출마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장 선거를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인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일단 현직 시장이 민주당이 아니고 네, 예. 이상일 시장이. 근데 용인 지역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용인 시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깜빵을 가요. 저 새고랑 찾아. 네네. 불명예를 꼭 안고 가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의 구속이 됐고 네. 두 분만 불구속이 됐고요. 벌금으로. 나머지는 다 깜빵을 갔어요. 그 이유가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난개발이라든지. 네, 난개발.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한테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불법 뭐 이 선거 자금 이런 거하고 유착이 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게 그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용인시장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존재 같아요. 깜빵을 안 가면 그러면 재선을 해야 되는데 또 낙방을 해요. 깜빵 아니면 낙방이에요. 둘 중에 재선 시장이 하나예요. 없죠. 재선 예. 시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합리적 개발, 합법적 개발을 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백분기 시장이 민주당 할 때 민선 7기 때, 예. 깜빵을 안 갔는데 네. 어쨌든 현재 출마하고자 하는 분이 백분기 시장과 경선을 했다가 떨어졌던 우리 현근택 수원시 네. 제2부시장 하셨던. 네네네. 예. 수원시 부시장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용인시장 첫 번째 그 정치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운기 시장이 됐고 현근택 우리 대변인이 그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방송에서도 셀럽으로 굉장히 그렇죠.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정원영 용인시정연구 원장이신데 두 분은 또 공군 장교 그 선후배 지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사이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경선은 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크호스 김민기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분. 이분이 원래는 용인 그러니까 시의원을 하셨고요. 용인 출신이세요? 예. 그렇죠. 용인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이고 용인시장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용인시장에 도전을 했었는데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삼선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시의원 한 다음에 바로 시장에 도전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때 김학민 시장이 이제 됐고요. 그 시장이 안 돼서 공천을 못 받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삼선까지 가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사무총장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겠어요. 출마 선언을 하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지금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네. 김일희 사무총장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춘숙 전 국회의원이에요. 정춘숙 네, 의원. 여성 의원. 예. 네, 지난번에 부승찬 의원하고 경선에서 이제 안 됐죠. 네, 안 그 됐죠. 부승찬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됐고 지금 경기도에서 뭘 하나 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춘숙 의원도 현재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 단서가 있는데 그 김민기 의원이 출마를 하면 안 하고 출마를 안 하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님, 이상시장 좀 평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일 시장님의 재선을 이제 위해서 지금 많이 이제 힘을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지선에서 득표율을 보면은 이상일 시장님이 약간 55.37%, 백군기 민주당 후보께서 44.62% 이래서 약 10% 이상으로 이렇게 좀 큰 격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일 시장께서 지금 현수막 개첩 건으로 조금 이제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이제 난관을 좀 겪고 계신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들여다 보니까 이게 현수막 개첩이 문제가 되려면 그 현수막의 내용이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려면 본인의 어떤 선거 뭐 누굴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내용이 가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일 시장이 현수막에 건 내용은 정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사실 그 전의 시장이었던 백군기 민주당 시장일 때도 사실상 이렇게 정책 현수막을 걸었긴 했어요. 이게 2022년
작년도 백군기 시장이 있을 때 뭐 현수막 좀 활용 방안에 대한 뭐 방침 이래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고 그거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 현수막이 개첩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보면 좀 과도하게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좀 클리어하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재선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 수도권이 많이 힘든데 그 와중에 용인 같은 경우는 정말 최초로 재선시장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분들하고 그다음에 중앙당하고 좀 이렇게 많이 머리를 맞대서 이 재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용인 같은 경우는 재선 시장이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장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반도체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전라북도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혜진 대변인님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관 안 되는데요. 뇌관 안 이상일 돼요? 네. 시장님이 아주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영리하게. 네. 사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뭐 새만금이라든지 또는 전라도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없고 이전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미 7년 전부터 SK 하이닉스가 이미 땅에 대한 보상도 시작을 했고 지금 생산 라인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삼성에서는 이제 막 보상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계획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산업단지인데 위기감 조성해서 용인산단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게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옮긴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가 전력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건데. 문 대변인님 지금 이상일 시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일격을 날리셨어요. 네. 근데 지방선거에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언론 플레이를 예. 했다 이상일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이 안호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북지사 출마를 한 4주 전에 선언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북지사를 출마하면서 이제 용인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가져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기를 여기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던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이거를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되게 뻔한 거잖아요. 전북지사를 출마를 하신다는 분이 이 국가산단 거의 이제 1,000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 클러스터를 그쪽 전라남도 쪽으로 전라북도 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일 시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 용인의 4명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 이런 걸 가지고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긴급하게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일 입장에선 당연히 지금 엄청난 예산 권한 또 책임 또 지자체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민간 기업들이 지금 이미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뭐 지급 보증도 해주고 설비 투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 와중에 환경부 장관과 중진 의원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막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시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고 이상일 시장이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소스를 주고 빌미를 준 것이 그 안호영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어떤 해프닝 정말 참 이상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해결이 곧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미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을 했는데 예. 그 국회의원 한마디로 이게 바뀔까요? 절대 바뀔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 발표를 봤을 때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경기도지사 적합조사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 김동연 지사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앞섰어요. 예. 추 의원이 20.3%였고 김 지사가 17.6%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나온 그 경기일보 조원 CNI 우리 그 손수족 대변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김 지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추 의원님을 따돌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둘의 격차가 이상하게 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김 지사가 이 추미애한테 이게 말리면서 이제 바뀌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실 경선이 붙으면은 당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민심보다. 이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서 한번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34.3%,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19.8%로 이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어서 이거 당내 이상 징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유력한 지금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된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두 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전 아직 경선을 치르는 경기도지사의 선거에서 네. 아직 본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네. 놓고 보면 결과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준호 의원님이나 김병기 의원님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김병주 말씀 요즘 차에 조심하시네. 네네 김병주 의원님도 또 염태영 의원님도 응원하고 있는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두 분만 먼저 떼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엎치락뒤치락 하시는데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의원님은 그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서 정말 민주당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맞고요. 네. 김동연 지사님은 또 이번에 현 지사로서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서 당원 모집을 또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서 경선이라는 과정에서 당원 투표를 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민주당 내 경선 룰이 있기 때문에요. 이 투표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지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개 속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 대변인님 뭐 상대방 얘기긴 하지만 지금 유력한 두 후보잖아요. 김동연, 추미애. 네.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될 것 같은 분의 이제 네. 지역구의 재보궐을 생각을 하냐 안 하냐를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전재수 이제 전 장관님의 뭐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을 하다 보니까 부산 북구에 재보궐이 생기냐 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정가에서 떠돌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남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이제 의원이 만약에 본선으로 가시게 되면 또 하남갑이 재보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남갑의 이용 당협위원장이 또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땐 추미애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판세는 저희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남갑 재보궐 준비할 만큼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분이 또 출전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뭐 유승민 이제 전 의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본인께서는 얼마 전에 방송 나오셔서 난 안 나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여나 나오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지금 이제 풍문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원유철 지금 이제 전 대표께서 가장 이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하고 왔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활동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전 이제 우리 경기도 지역구를 막 돌고 계세요. 이렇게 전화 드렸을 때 시흥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2월에 본격적인 이제 출마 선언과 함께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각 지역구를 지금 이제 꼼꼼하게 지금 다 돌아보시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현역 의원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는 뭐 안철수 의원님이나 김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그냥 아예 출마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 안철수 대표님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또 안철수 대표님 대변인을 한 적이 있어서 전당대회 때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출마보다는 주변 분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그냥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흘러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혜자 저기 부의장님께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 의원의 또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네, 저 보좌관을 진행 관계로 지금 준비해 주셔서 최측근이죠. 네. 지금은 여기 OBS 측근입니다. 아, 추미애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지금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언제 하신대요, 도대체? 예. 저도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보좌관하고 수석 보좌관하고 통화를 해보니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개혁적이잖아요. 개혁 법안들이 아마 설날 전까지 처리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직을 원래는 1월 10일 정도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도지사 출마 선언도 하고 뛰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 짬짬이 그냥 잠깐 이제 요청이 많으니까 이제 일정을 좀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설 전에 그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 법안 이런 법안들이 다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고 개혁 법안 완수하고 그 다음에 설날 지내고 그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다. 네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출마할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강성 이런 이미지가 좀 따라다니고 계세요. 그다음에 또 충성적인 그런 당원들의 지지도 많이 얻고 계신데 네.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이건 얘기입니다. 차라리 김동연 지사가 낫다. 그래요? 추미애 도지사는 너무 무섭다. 이런 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아니 좀 윤석열과 싸우고 뭐 하니까 예. 개혁할까봐 싸웠잖아요. 예,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하면 추미애라고 안 부르고요. 추장군이라고 추다르크. 불러요. 네, 사실 그 정치권 처음 왔을 때 그 잔다르크와 추미애, 추다르크 네. 그 명칭이 붙은 게 최초가 이제 추미애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이미지가 그리고 개혁 입법 이런 것들 워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선 때부터 제주 4.3 특별법이라든가 뭐 제조물 책임법, 피해법 이런 것들을 손댔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제가 보좌관 할 때도 사실 그 국회에 들어왔을 때 90년대잖아요. 90년대 와서 그런 이제 개혁 법안들을 하니까 워낙 강하게 보는 거예요. 또 추다르크라는 그 닉네임에 맞게. 그래서 제가 보좌관 할 때도 다른 방들은 그 국감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피감 기관들이 와가지고 뭐 고생한다고 뭐 치킨도 이제 좀 예. 배달시켜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치킨은커녕 컵라면 먹고 눈물 젖은 컵라면 먹고 국감 준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삼성에서 다 로비를 하면서 추미애는 아예 그런 거 안 받으니까 포도주나 갖다 줘라 뭐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기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4년 이상 모셔본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서 그냥 하나 붙인다면 알부녀예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알부녀. 새로운 별명을 또 알게 됐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이죠. 강하고,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이미지. 예. 근데 떨고 있다는 거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러세요? 예. 예. 오히려 지금 당선돼서 오실까봐 마음이 떨린다는 거 아닌가요?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떨리는 거 아닐까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정영 대변인님은 그 김동연 전 지사와 추미애 의원 간의 그 경쟁 구도를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된다면 저는 일단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매자 부의장님께서 좀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경기도에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봅니다. 왜 헬게이트요? 그러냐면 네, 헬게이트요. 그러냐면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성 의원이고 다선 정치인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으로 가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매일 경기도에서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뉴스가 정책 기반의 통합적인 뉴스가 많으면 좋을 텐데 아마도 추미애 지사를 위한 또 추미애 경기도정을 위한 이런 조금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정은 어떻게 가겠느냐.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숫자나 데이터를 좀 알고 뭐 경제 관료도 지내셨고 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데이터 기반 저는 운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하는 행동이나 말투도 저는 강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대 삼아서 무리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의원과 뭐 여기 스크립트에는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적합도랑 지지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합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지사가 다소 높게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도백으로서의 그런 어떤 행정가 이미지, 국정 경험이 있는 이미지가 좀 더 부각되는 것 같고, 실제 투표를 할 때 어쨌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란 적어도 측근은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심은 적어도 김동연한테 많지는 않다. 이런 민주당 내에서의 시각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반대급부를 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흡수한다면 저는 충분히 될 확률도 있다. 근데 과연 그게 되는 게 정말 경기도한테 좋은 것인가, 또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유일천 기자, 김동연 도지사 하면은 또 그간의 행보들이 또 주목을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이 김동연 지사 하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붙는 게 고졸 신화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떠오르는 거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뭐 김동연 지사에 관련된 여러 행정고시, 입법고시 뭐 이런 관료 생활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공직생활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퇴임 이후에 사단법인, 이름이 굉장히 불경하죠. 유쾌한 반론이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셨고, 이후에 새로운 물결이라고 2021년 10월 달에 이렇게 창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20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정치교체 명분 아래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지사로서 당선이 돼서 도정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 지사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 선거가 이어졌잖아요. 대선 때. 대선 당시에 그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좀 미운 털이 박히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 정치를 하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제 또 경기도 재선을 앞두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네, 배응망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끝났다, 뭐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예, 이처럼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김동연 지사, 하지만 또 약간 스탠스를 바꿔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또 약간 구애의 손길을 좀 뻗는 듯해요. 서혜진 대변인님, 좀 이재명 지사를 향한 그런 김동연 지사의 스탠스 변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 제1 동반자 자처하셨죠. 네. 그리고 정책 방향도 중앙 정책과 같이 가려고 하는 모양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이 현역으로서 지금 평가는 경기도 자체에서는 주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역시 관료 출신이고 공무원들과도 소통 잘하고, 그리고 주민들과도 직접 만나는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셔서 평가는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그 당원들의 마음, 당심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님을 향한 추미애 의원님이 강성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정책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당심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철학,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지금 시기는 경선의 시기거든요. 경선을 통과해서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에 있어서는 추미애 의원님이 앞서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따라오고 계신 한준우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의 당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이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은 당원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김병주 의원이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했나요? 네. 최근에 막 네네네네. 뭐 우선 비례 의원으로 네 우선은 육군 출신, 군인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스타거든요. 장군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사실 민주당에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쉽진 않은 케이스였는데 들어오셨고. 아, 제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데 네. 군인 하다가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뭐 시민사회나 이런 출신 아니시죠? 네네, 군인 아, 출신이시고 비례 의원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건데요. 뭐 한 5년 차 되네요, 좀 정치한 지. 그죠? 우선은 그 전체 시간의 길이보다는 좀 깊이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당내에서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했을 때 가장 활약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깊이에 있어서 당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수조 대변인님, 네.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한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선거 전략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예. 저희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민주당 이제 최고위 재보궐,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도 그렇고 그 내부의 명청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제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청래 이제 친정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친명 체제로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 측근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 1인 1표제를 다시 지금 이제 추진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뭐 1인 1표제를 하는지가 결국은 이제 당의 경선의 그 여부를 또 이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과연 경선에서 어떤 그러니까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걸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우리의 인재를 잘 관리하고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 플러스 또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갈려질 거기 때문에 내부의 그 명청 갈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민주당의 이제 김동연, 추미애 의원 얘기했는데 국힘에서도 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지금 꾸준히 계세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중에 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번에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가능성을 좀 어떻게 점치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여론조사로만 보면 독보적인 조금 이제 그 존재력을 과시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이제 안 나오신다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의사로는 안 나오신다. 개인적으로 좀 통화나 이런 것들을 좀 안 그래도 그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열심히 드렸는데 아직 안 받으시고 연락이 없으신데, 근데 측근들을 제가 한번 쭉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나오실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준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신 것 같다라는 풍문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 보좌진이나 측근들이 자료나 이런 서류들을 백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접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께서는 또 이제 딸의 그 유담 교수의 어떤 채용, 좀 고대에서 또 뭐 본 이제 그 수사도 들어갔고 한 이런 문제들을 또 좀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사실 나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 당에서도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또 유승민 의원 말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원우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도의원을 28세에 하셨어요. 최연소로 하시고 뭐 경기도당위원장, 그다음에 당의 미통당 대표, 뭐 그다음 경기도 부지사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의 인물로 꼽으라면 또 이제 못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일찌감치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지역을 다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첨언드리면 이제 정치권에는 이 정보의 소스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알만한 분한테 들은 정보로는 유승민 전 이제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를 꾸준히 이제 최측근들과 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큰 암초를 만났다. 이제 유담 그 따님 이슈가 있어서 유담 씨 이슈만 아니면 이제 정말로 최종적인 결정을 공식화하려고 한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게 워낙 큰 선거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 시작하자마자 유담 씨의 어떤 그 이슈나 의혹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 측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딸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담 딸 암초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신에 대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라는 프레임 딱지가 너무 이렇게 세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배신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배신자의 미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도지사에 나오고
싶으나 이제 유담이라는 암초, 그다음에 당내에 배신자라는 딱지 그 부분을 어떻게 넘을지 참 그게 좀 남의 당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고 배신자라고 네. 지금 지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기자. 그렇죠. 예,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한 지금 발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기일보 의뢰 그리고 조원 CNI 조사에서 지난 4일날 발표해서 가장 뜨끈뜨끈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서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의 오차범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후보군을 좀 살펴봤어요. 이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안 빠지죠. 요즘은 안철수 의원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26.8%를 차지해서 선두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14.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역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꼬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사법 리스크 있어야 되고요. 한 번은 납성 경험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 하나가 중부층의 표심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유 전 의원 당내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도층 표심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과거 유 전 의원 별명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아픈 손가락이겠지만 유담 국민 장인이라는 네. 호칭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정작 지금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지난 총선이나 대선을 갔을 때 그래도 당에 와서 뭔가 활동을 하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해왔고 뭐 강연도 계속 꾸준히 한 걸 봤을 때에는 마음이 없지 않아 하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강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도층에서 이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이기는 변화를 하겠다. 그리고 연대를 강조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나오잖아요. 내 이웃, 내 원수도 사랑하자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아마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하여튼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뭐 쭉 지금 나왔던 인물들 말고도 올드보이들도 지금 약간 소환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원유철 전 의원 얘기하셨지만 김문수 또 전 도지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도지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의 여론조사 후보분들은 사실 좀 인지도 조사인 이제 뉘앙스가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사실 또 당내의 경선이 또 거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글쎄요 김문수 전 장관님이나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상 당내에서의 경선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의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뭐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이 원외 쪽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 배신자 프레임은 뭐 EJ라고 할까요? 더 큰 배신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내에 이런 프레임은 좀 없어진 것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도부 차원에서 이기는 변화, 이기는 연대라면 충분히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점쳐봅니다. 문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라는 말이 저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저는 그 이기는 변화에 충분히 유승민 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랑은 저희가 조금 갈라서 봐야 될 것이 유승민 대표는 적어도 뭐 당원 게시판처럼 여론조작이나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인성 문제입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 대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요. 가족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과를 안 하면서 다른 얘기를 계속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문제를 더 키운 것이에요. 적어도 유승민 대표는 그런 짓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마치 한동훈 대표처럼 뒤에서 그렇게 수작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배신자라는 단어 하나로 묶였으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기는 변화에는 유승민 대표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본선에서도.
지표가 좀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아까도 저희 화성시장 얘기할 때 계속 언급됐는데 어찌됐든 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젊은 정치인. 그런 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혜자 부의장님. 예. 네. 보수가 분열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잖아요. 이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히 마땅한 후보도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거명되는 후보들 보면 원유철, 김문수 그야말로 약간 흘러간 물 같은 느낌. 근데 정치권에서 그 금언이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의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질 경우도 이게 살아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또 경기도지사 못 먹을 바에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양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 정치는 상상이고 시나리오니까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네. 우선은 그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네. 있잖아요. 변수죠. 네, 변수인데 지금 이 당대표들께서는 어떤 단체장은 경기권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기초의원들을 얼마나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모두 그러니까 시의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초의원들 다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보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거 비용을 쓰게 되면 그 나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을 받는데 그 득표율이 15%의 득표를 받았을 때 보전받을 수 있는데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여러 가지가 지역별로 특징은 있지만 거기서 내가 15% 이상의 득표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하니 개혁신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이 어떤 단체장뿐만 아니라 계속 후보를 내야 되는 고민 그리고 후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지금 우리 당이 건재하고 있어를 보여줘야 될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신장식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는데요. 현수막을 아주 전투적으로 붙이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 붙이고 계셔서 저분이 경기도지사로 조국혁신당을 대표로 혹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지역 정계의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출마를 어떤 당을 위해서 출마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례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다 비례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연고가 있으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위원장님께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또는 민주당과 어떤 논의가 된다면 여기에 기초의원들을 얼마나 내서 기초 의석수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본인 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준석 당대표도 동일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용돌이 치는 게 막 보여요. 저는 지금.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 출마 가능성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통해서 결국은 개혁신당의 어떤 그 포지션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뭐 합당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선을 긋고 있으니까요, 양 당이. 근데 어쨌든 선거 연대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연대가 그냥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이제 주민께 돌아가고 국민께 돌아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연대라면 충분히 할 거라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통일교 특검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꼭 필요한 국가적인 사안이고 하면은 얼마든지 연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연대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경기도지사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지금 원내 의석수가 3석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이건 풍문이지만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동탄 주민이 원하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윤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손대배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또 정치적인 이런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고 또 창의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 되게 인정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경기도지사를 나가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부족이 좀 체급적으로. 아니 뭐 그런 전 체급이나 뭐 예. 이제 역량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속한 조직이 그 개혁신당이라는 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좀 빛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합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정말로 좀 큰 선거를 치르기에는 반대로 좀 부족한 면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경기도지사 같은 선거를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때는 정말로 공중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경기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손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